안녕하세요. 다오월드입니다. 오늘은 파이오니어 분들에게 참으로 의미가 깊은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소수이긴 하지만 일부 파이오니어 분들이 P2P 거래를 할 수 있게 된 그런 날이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에 대해서 영상을 잠시 올렸었고 또 이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또 댓글들을 통해서 받게 되었었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 특별히 제가 좀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그 질문 위주로 해서 제 생각을 빨리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거나 길어지게 되면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최대한 간추려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KYC를 통과하고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유예기간 14일이 지났다면 제 가족에게 또는 지인에게 파일을 보낼 수가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일단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가능하다입니다. 일단 작년 말에 출시된 백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폐쇄형 메인넷 기간 동안에는 파일을 현금이나 다른 암호화폐와 거래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한다라는 문구는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스킵을 하도록 하고요. 다른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쇄형 메인넷 기간에는 메인넷으로 이전된 모든 잔액은 개척자의 선택에 따라 파이앱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다른 개척자에게 양도하거나 더 높은 채굴률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락업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영어 백서를 한글로 직역을 함에 있어서 실수가 있었는지 영어 원문을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Enclosed Network Period라고 해서 즉 폐쇄형 메인넷 기간 동안에는 Transfer to other pioneers라고 해서 즉 다른 파이오니어들에게 양도 및 앞서 말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가 can be used, 즉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확실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영어의 transfer를 한글로 이전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양도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법률적으로는 제가 잘은 모르겠으나 파이코인을 거래가 아니어도 타 주소로 전송은 가능하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가족분들에게 파일을 전송함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블록체인 장부 기록을 한번 보시면요. 언제 누가 다른 누구에게 몇 파이가 전송이 되었는지 이렇게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이 파이코인을 통한 거래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통한 거래인지 아니면 그저 양도인지 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많은 계정이 여러가지 위반 행위로 인해서 코어팀에 의해서 지금 제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가지 페널티를 받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대량의 파이코인을 바로 다른 타 계정으로 옮겨도 상관이 없는지 이에 대해서는 저도 좀 조심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가면 더 좋듯이 일단 규칙적으로는 양도가 가능하나 초반의 상황을 좀 더 지켜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코어팀이 이렇게 각 계정에 규제를 하고 페널티를 쉽게 주는 이유는 파이 네트워크의 지금 단계는 완벽한 탈중앙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코인 시장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탈중앙이 되었다라는 이제 대중적인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대다수의 파이오니어들이 일단 KYC를 다 통과를 해야 되고요. 또 폐쇄형 메인넷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그리고 생태계가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이르면 그때 파이는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즉 외부 앱들이 파이 블록체인 연결이 마음대로 가능해지는 시기가 올 것이고요. 또 노드 운용도 완벽하게 자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기에 그때는 코어팀도 어떻게 우리 계정을 쉽게 함부로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상태는 아직도 파이의 개발 단계이고요. 이곳에 파이오니어들이 미리 참여를 해서 생태계를 확장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우리는 코어팀의 가이드라인에 모두 동의를 한 상태에서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어떤 부정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어떤 제재를 받는 것에 혼동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영구적인 기간이 아니고 일시적인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보여드린 영상처럼 타인의 지갑 주소에 잔해까지 이렇게 다 공개가 되어버리면 좀 곤란하지 않겠냐라는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의 기본 알고리즘에 관한 질문에 가깝기는 한데요. 우리가 흔히 중앙화되어 있는 은행을 예로 들어보면 해당 은행에서 거래되고 있는 장부들은 그 은행 관계자들만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안전을 위해서 다른 3자에게는 당연히 접근 권한을 주고 있지 않은데요. 그래서 발생하는 단점들 또한 많이 생기게 됩니다. 중앙화된 서버의 해킹이라든지 아니면 금융기관들이 데이터들을 독식하면서 생기는 또 다른 차원의 중앙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사회에 비춰지면서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의 탄생 자체는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 비트코인으로 이 코인의 홀더들을 모두 갑부로 만들어주겠다 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요. 기존 중앙화된 금융권 시스템의 독식에 도전해보기 위해서 나온 휴머니즘이 강하게 묻어나 있는 새로운 사회운동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세부 기술 내용 중 하나가 바로 거래장부를 최대한 많이 복사를 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배포한다 라는 것으로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은행 같은 경우에는 철수가 영희에게 1,000원을 주었다 이런 거래 기록을 은행 혼자 중앙화된 서버나 금고에 보관을 해놓은 시스템이었다면 탈중앙화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철수가 영희에게 1비트코인을 주었다. 이런 거래가 성사가 되면요. 이 모든 거래 기록을 비트코인 노드 운용자에게 기록시키게 합니다. 즉 비트코인 생태계 안에서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철수가 영희에게 1비트코인을 전송했다라는 기록을 투명화시키고 더 널리 퍼뜨리게 함에 따라서 그 누구도 쉽게 이 장부를 조작을 한다거나 없앨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이 탈중앙화된 장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공개된 장부를 조작을 하려면 이 세상에 다 흩뿌려져 있는 모든 장부의 51% 이상을 한 번에 조작을 하여야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비트코인처럼 노드가 많은 아주 건강한 네트워크는 해킹이나 그 어떤 조작도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시초로 해서 수많은 코인들이 각자의 알고리즘으로 지금 현 시대에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파이 블록체인 장부가 모두 오픈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하고 탈중앙화 성격에 맞는 블록체인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 말고요. 다른 타 코인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에서 아니면 이더리움에서 고래들의 지갑에서 지금 현재 얼마만큼의 코인들이 이동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상당히 유심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매도와 매수 물량을 예상을 하고 또 가격 변동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KYC 관련해서 또 마이그레이션 관련 딜레이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저도 이 KYC나 마이그레이션이 똑같이 여러분들처럼 안 되어 있었더라면 저도 같은 입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초반부터 현재까지 이 생각은 전혀 변함이 없는데요. 여러분들도 결국 다 통과가 되실 거고요. 결국은 다 똑같은 시기에 오픈형 메인넷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대기줄에 다 있기 때문에 이 폐쇄형 메인넷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KYC 또한 수많은 문제점을 지금 고쳐나가면서 시행이 되고 있는 탈중앙화 KYC 방식이고 또 많은 유저들이 몰리면서 서버의 지금 과부하라는 장벽도 만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솔루션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KYC 통과자가 이 순간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처럼 마이그레이션에 미리 통과한 분들도 이 KYC 개발을 더 응원을 해주고 기다려줘야 하는 부분인 것이 만약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폐쇄형 메인넷에 있는 저희들도 결국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 또한 다른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을 다 좋아하고 지켜보고 있지만 대부분의 메이저 프로젝트들 또한 위대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오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니 KYC나 마이그레이션에 관해서는 결국 차분히 기다리시다 보면은 꼭 차례는 올 것이고요. 또 코어팀에서도 지속적으로 솔루션 개발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플하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거래는 어디서 하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일단 거래를 하는 온라인 장소나 오프라인 장소는 백서에나 다른 가이드라인에서 규제가 따로 존재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일단은 마음대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 SNS에 거래 홍보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파이코인 전문 카페나 커뮤니티에 가입을 하셔서 그곳의 게시 글들을 보시고 따로 거래를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오프라인 상에서 그냥 소문을 어디서 들으셔서 예를 들어 옆집에서 누군가가 파이코인으로 자전거를 거래하고 싶어 한다. 어떤 가구를 거래하고 싶어 한다 하면 그분과 따로 만나서 거래하시면 됩니다. 물론 두 분 다 마이그레이션이 되셨다면 말이죠. 그리고 일단 해커톤 우승 앱들 D앱들도 조만간 다 오픈을 하게 될 텐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D앱에 만약에 입장을 하시게 되면 수천 개 정말 많은 상품들이 파이코인을 통해 팔려나갈 준비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물론 그렇게 되어 있으면 저도 정말 좋겠지만 결국 그 D앱들도 초반에는 일반 파이오니어들이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그냥 올려놓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파이코인 카페나 다른 커뮤니티들처럼 생태계 부트스트랩을 위한 시간과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곳인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많은 거래량과
커뮤니티 유저 수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이제 그때는 더 큰 기업에서도 여기에 눈독을 들 수도 있겠죠. 이런 시너지 효과가 지속이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파이의 긍정적인 미래가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영상이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